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 클럽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배워야 산다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트렌드 강의를 또 진행하고자 하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시장 때문에 걱정이 크실 겁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매일매일 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가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 대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스닥 하락 대비해서 시장이 선방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이 바로 떨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요. 아무래도 불특정, 불확정적인 전쟁이라는 키워드 속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이 영향을 받아서 빠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답을 알기 어려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 대신에 그동안에 시장 속에서 지켜봤던 종목들은 시장이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에 지켜주는 저점의 위치에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시장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봐도 쉬운 장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에 두고 자체로 지금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인지 기다려야 되는 시장인지를 좀 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다리자라는 측면을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방향성,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려봤죠. 우선은 이제 오늘 제가 진행할 내용은요. 투자 리밸런싱이라는 제목을 다시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투자 리밸런싱 이야기를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이 좀, 무역 분쟁은 아니었지만은, 이 상대적인 대립 관계가 있었을 때, 투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불안성, 불확실성.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투자, 새로운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엿새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준비하셔야 되는 투자에 대한 리밸런싱,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 오늘 강의의 말미에는 시장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릴 것인데요. 우리가 좀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본다라면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인생 종목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2022년도에 기억에 날 수 있는 수익, 기억에 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인생 종목 만들기는 제가 항상 배워야 산다. 서두에 꼭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인생 종목 만나려면은 메가 트렌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 인사드렸을 때, 시장이 어제 나스닥 대비해서 선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제 시장이 나스닥 하락이 크게 이야기되었던 내용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에 대해서 금지를 하겠다. 단독 처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초반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이 뉴스가 가장 크게 비춰졌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미국이 대러시아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구나. 라는 시작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은 미국이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주변 우방국들 그리고 러시아와 대립 관계 갖고 있는 EU 서방 국가들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타격감, 그러니까 좀 불안한 부분들을 좀 띄웠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이 원유 수입 금지.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 국제 유가 가격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산유국에 대한 이 수출입을 제한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원유 가격에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국제 유가 최근에 급등세에 대한 불안감을 좀 더 확장시켰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기사 이 주요 헤더라인을 좀 발췌를 해왔는데, 단독으로 원유 수입 금지를 착수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스태그 공포가 현실화될 것 같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주요 산유국이기 때문에, 주요 산유국에 대한 원유를 수출입을 막겠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측면 안에서, 원유 가격에 대한 불안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시장 저변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때인데 여기서 원유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더 커진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쓸 수 있는 소비가 이제는 물가 부담이 상당히 크게 진행된다면은 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실질적으로 소비가 막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실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소비 감축.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미국에서 연준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속도 조절을 잡지 못한다라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침체 국면으로 빠진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 후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조절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경기 후퇴가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주식 시장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면서 오늘 새벽까지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불안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나스닥이 3%대 빠지는 데 비해서 코스피 마감이 상당히 선방을 했죠. 물론 이제 어제 우리 증시가 먼저 선반영했다라는 측면이 깔려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수급도 불안하고 대내외적인 주요 경제 지표들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좀 지켜주는 모습들. 최근에 나타냈던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증시보다는 큰 급락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시장은 선방했다라는 측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은 박스에 있는 내용도 보도록 하겠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유가 브렌트 유가 먼저 130달러를 폭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 가격이 130달러 선에 근접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150달러 또 일각에서는 200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경기 침체 압력이 커졌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오늘 이 투자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릴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어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분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에 대한 포지션도 분명히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사실 두 국가의 대립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좀 일방적이었다라는 평이 좀 크죠. 러시아의 침공이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를 많이 지탄하고 비판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요 국가에서는 러시아를 제재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시장이 주요 국가의 이와 같은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와 그리고 주요 산유국이면서 좀 큰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전반적인 글로벌 제재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영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더 확장된다라면은 신냉전 체제 혹은 제3 세계전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의 키워드 속에서 오늘처럼 증시가 제법 선방했다라는 측면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저점을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700선을 밑돌고 있지만 계속해서 2700선을 회복하느냐 혹은 다시 이탈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쉽게 말해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
제가 항상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드리는 이야기들인데 시장이 과연 여기가 정말 진 바닥이냐 혹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깊게 할 것인가 추세에 대한 하락이 본격적인 것인가를 따져보자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 시장인지 혹은 투자를 말아야 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좀 이 러시아와의 전쟁 같은 경우는 돌발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커지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시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위축감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시장이 지난 2021년도에 진행되었었던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봉합이 되는지 혹은 이게 계속 장기화 되는지 여부는 좀 보셔야 된다. 일단 현재 포인트는 아직 꺾이지는 않았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모멘텀은 없지만 빠지지는 않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현금 확보를 하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종목들이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빠지고 있는가? 안 빠지고 있다라면은 어느 부분에서 앞으로의 어떤 뉴스를 기대해 볼 것인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조언을 드리는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지정학적, 그러니까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반사적으로 수익되고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뭐 식료품, 식량,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전체적인 경제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반사적으로 이익이 되고 있는 산업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급등을 했다라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볼 수 있었던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위치에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좋았던 또 눈여겨봤던 산업군들 이외에 새롭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산업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눈여겨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곡물 가격은 최근에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상승, 최근에 와서 이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유가는 이미 상승 방향 추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계 때문에 급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자극이 되면서 반사익이 되고 있는 종목, 반사익이 되고 있는 산업들은 있다. 최근에 와서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찾고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는 러시아의 위치에서 이 러시아에 대한 공급 우려가 되고 있는 천연가스, 유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 그래서 LNG 수요에 대한 부분 혹은 천연가스에 대한 새로운 대책 국가 이와 같은 조치를 준비하다 보니까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그리고 국제 유가의 급등세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는 새로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계획이 지난주에 나왔죠. 이와 같은 흐름 때문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 밖에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이 새롭게 눈여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추이가 급변동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을 들여와서 시장에서 타격받는 산업들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타격받지만 한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가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투자 패러다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수가 크게 밀렸는가? 지금 2700선에서 분명히 밀렸다가
회복됐다가 다시 또 밀려 있지만은 완벽하게 추세를 내팽겨치는 매도를 크게 극심하게 가는 때는 아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 드릴 것인데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걱정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하나의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저금리로 해서 시장에 자금을 유동성을 많이 뿌려놨었죠. 그러다가 경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에서 이제는 경기를 다시 한번 정상화하는 과정,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빨라지면서 금리 인상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뿌려왔었던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는 그 회수에 대한 방법이 금리 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뿌려왔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머물렀던 자금의 회수가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에 대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큰 관점에 본다라면은 경기가 어려웠었던 위치에서 회복을 하고 있고 과거의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경기를 정상화되는 관점, 금리도 저금리로 정책을 했었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시장을 가둬두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에 대한 속도 조절, 경제에 대한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진행이 되어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근데 이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결국에는 경기 활성화, 경기 정상화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경기에 대한 정상화가 시장 경기에 상당히 당연한 경기 성장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급 조절, 시간에 대한 완급 조절이 나타나다 보니까 초반에는 조정이 되었지만은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증시가 상승 방향을 다시 한번 준비할 수도 있겠다. 경기가 회복하고 경기가 정상화되고 경기가 성장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시장은 그동안에 잘 견뎌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돌발적인 전쟁이라는 좀 자극적인 이슈가 단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별개로 위축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느끼고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잠시 웅크렸다가 지갑을 닫아놨다가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포지션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자는 뜻이고요. 자, 제가 발치해온 이 헤더라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난을 했었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측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움직였던 섹터들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발췌해둔 내용들 JP 모건에서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이 모든 채권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를 하겠다. 그리고 앞서서 MSCI 이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 검토, 실질적으로 제외시키기로 확정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이 제목에서는 한국이 이머징 지수에서 반사적인 이익, 그러니까 자금이 러시아에 대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한 규모를 대략 한 7천억에서 한 9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맹목적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 그리고 MSCI 지수 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액티브 자금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사이익은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당장은 아니겠죠. 근데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럼 돌아온다면은 예상되는 거는 MSCI 이머징 마켓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어떤 포지션 들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시장이 만약에 위축되었을 때 수급에 대한 이동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셔야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유입 가능성에 대한 타이밍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유리한 종목이 MSCI 지수 편입,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에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인데 그중에서 네이버에 대한 위치도 이야기를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수급에 대한 전환이 유입이 어느 시점에서는 바닥에 대한 저점에 대한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케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기사글만 본다라면은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 자, 러시아 펀드가 환매 중단 그리고 또 일부의 ETF, ETN 같은 경우에는 상패 결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투자자들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러시아 때문에 피해보는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강대국들에 대한 대립이 경제적인 타격을 서로 제재를 해왔지만은 이와 같이 금융상품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과거에 대략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서로의 이 관세라든지 혹은 이 주요 품목에 대한 제재를 해왔었지만은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들 제재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반사이익을 봤었던 원자재, 뭐 흔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옥수수, 밀, 러시아의 지역에서의 뭐 니켈, 알루미늄, 뭐 원유, 천연가스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반사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종목에 대한 패러다임을 봤었죠. 자, 그럼 만약에 러시아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그 러시아에 대한 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을까?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반 타격을 받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가로 봤을 때 주요 산유국이고 천연가스로 봤을 때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유럽 국가들이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당장은 러시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으름장을 놓거나 혹은 러시아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 기간을 장시간 가져가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의 태세를 갖출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주요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를 가느냐? 기존에 있었던 물자에 대해서의 막는 게 아니라 금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막으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금융으로 막는다? 그럼 러시아에 대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물자에 대한 부분들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번 우리 물자를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막아보겠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요 품목 안에서 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이 물자로 하여금 정부의 수출입 허가제를 도입을 해서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수출 금지를 조금 자국 보호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른 위치겠죠. 반사적으로 외부에서는 제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배짜라식의 물자를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러시아의 품목이 전 세계 생산에 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러시아의 품목이 제한이 된다라면은 지금 커지고 있는 유가의 변동성, 지금 커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투자 생각을 딱 준비를 하셔야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거 이후에 서방 국가에서는 바로 러시아에 대한 품목을 풀어줄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보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전쟁에 대한 도발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시 방편으로 에너지, 뭐 이 천연가스, 식료품,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일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것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강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의 금융 제재가 가시화됩니다. 자,
러시아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엿새째 진행되고 있는데 거진 전쟁 유발 이전부터 해서 보름 만에 금융 왕따됐다. 지금 러시아 금융 제재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기업들의 활동을 물자를 수출입하는 것을 떠나서 기업들에 대한 금융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러시아의 부호들의 재산이 10분의 1 토막, 반 토막 이상이 났다. 10분의 1 토막이다. 증시에서도 하루 만에 99%가 떨어졌다. 이거는 그 부호들에 대한 위치가 떨어지는 거죠. 기업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펀드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킨다.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자금 조달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안 파는 거는 러시아도 한편으로는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카드지만은 금융시장에서의 고립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앞에 있어서 나왔었던 이 러시아의 교육 품문들, 물자들은 상당히 장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기사 내용들을 좀 발췌해 왔는데, 자, 일단은 금융 왕따 기사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품, 물자에 대한 제재 이 건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압도적이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해서 5,532건이다. 근데 이제 이 러시아 제재를 한 국가들이 조금은 재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캐나다, 스위스,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이와 같은 수순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여기서는 조금은 가십적인 얘기인데, 러시아를 유난히도 제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제재하고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로 하여금 반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자원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 지역들이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잘못된 점을 더 크게 지적하고 러시아로 인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거나 러시아에 대한 문제를 키우면서 글로벌 지원을 다시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했죠. 지금 이제 유럽은 이번 사태로 시작으로 해서 과거에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지만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천연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천연가스를 다른 국가로 대체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맺어야겠죠. 그 나라가 미국이고 그 나라가 다른 대륙의 국가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반사적 이익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도 이 LNG 선박에 대한 발주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죠.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방어 능력을 또 갖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에너지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러시아에 계속해서 잡혀 있다라면은 또 유럽은 또 고민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인 대체 에너지원 찾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국가들에서 가장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정치적 이 대립이 우려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정치라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대선이라는 일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생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빨리 봉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장기화될 수도 있는 거죠. 단편적인 예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만 봐도라도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피해가 1년이 넘게 글로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제
겨우 1차 합의한 겁니다. 2차 합의 과정이 있고 나중에 계획적으로 했을 때 3차 합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정치적인 문제가 포함이 된다면은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전쟁이라는 것이 빨리 봉합이 되더라도 러시아의 이 관계, 과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처럼 러시아의 교역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보게 됐던 종목들, 산업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단기로만 쓰임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밤에 유럽의 현지 시간대 되면은 유럽의 에너지 대책 발표가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좀 가이드는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헤드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러시아의 주요 교역품, 물자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큰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유럽 이번에 에너지 대책 나오면은 러시아 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여야 된다. 지금 현재 전체 유럽의 에너지, 천연가스 에너지의 의존도가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천연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으름장이라든지 오늘 이 전쟁과 같은 내용이 아닌 다른 사유로서 정치적 대립이 된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유럽은 에너지 대란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반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 대책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발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사글이 재밌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대책에 대한 이 기준은 발표가 나오겠죠. 그런데 에너지 제재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이거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된다. 왜? 당장 러시아에게 받지 못하면은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죠. 전기를 쓸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얼마 전에 오펙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목을 좀 빠르게 썼던 것 같습니다. 잠시 물 한 모금 좀 더 축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빠르게 구상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또 뭔가 힘을 기울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오늘 준비를 해왔고요. 계속해서 자료 화면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오펙 국가의 이 오펙 회의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배제하고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은 부족하다. 자, 그 말은 러시아 우리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그만큼 주요 산유국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펙 국가들도 중동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원유를 제재하면서 본인들의 원유에 대한 이 희소성을 높여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러시아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그동안에 중요한 산유국 위치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펙 국가의 이 발표는 상당히 아쉬운 발표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미국에서 단독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원유에 대한 제재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컸었던 원유 가격, 국제 유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펙 국가들에 대한 노력이 있다라면은 원유 가격에 대한 진정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펙 국가들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 있겠죠. 다른 물자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오펙의 지금 같은 감산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펙 국가가 지적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원유에 대한 이 물량도 상당히 큰 글로벌 에너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물자를 막는 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버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상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물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제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헤더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느껴지시죠? 러시아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유 금지하려면 해라. 배럴당 $300 넘는 것이다. 라고 강한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때문에 이 원유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다. 최근에 브렌트유부터 시작해서 국제 유가 가격대까지 굉장히 급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장, 아시아 증시 힘듭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원유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을 받았던 산업들, 종목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다 라고 앞의 내용들의 포인트입니다. 자, 전쟁에 대한 장기화로 인해서 스태그 우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또 해봐야 됩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실질적으로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자, 원자재 가격도 이 유가 가격이라고 보겠습니다. 기름 가격이 지금 우리 주유소에서도 지금 최근에 제가 기사 기억에 남는 거는 14주 연속 기름값 상승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숫자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5주, 16주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유소 기름값,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계속 진행된다면은 체감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비싸서 못 쓰겠다라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지갑을 여는 것이 닫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억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시겠지만은 경기 순환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겪어왔던 것들이에요. 사회적 이동에 대한 제한이 생겼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워졌고 침체에 대한 경험이 하다 보니까 이 때문에 2019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경기 침체 분위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과거 팬데믹 현상보다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소비 심리가 닫힌다?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연준에서 정말 강조했던
스태그플레이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또 막아야겠죠. 이 때문에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이 파월 의장의 연설로 통해서 3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을 줄여놨었죠. 그래서 3월 FOMC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3월에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이 50bp, 쉽게 말해서 0.5%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이 커질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이 커진 만큼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회수가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단기 악재, 위축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달, 11월, 12월달에 시장이 어려웠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전쟁 키워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급하게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25pp, 0.25포인트. 그래서 3월 FOMC에 대한 부담이 확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이야기를 하지 3월 FOMC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유동성에 대한 혜택을 이제는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 보폭보다는 분명히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이 정상적인 것이다. 경기 활동이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시점까지 간다면은 증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일시적인 불확실성한 전쟁에 대한 키워드가 사라진다라면은 증시에 대한 회복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이 포인트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현 시점에서는 국제 유가의 급등세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1조 원 가까이 외국인들의 매도 나왔죠.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태 속에서 외국인들은 하루 이틀의 거래일 빼고는 모두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보다 큰 폭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가격 추이 보시게 되면은 유가, 브렌트 유가 가장 먼저 138달러인가요? 가를 찍고 난 다음에 WTI, 두바이 모두 다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급변동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본다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은 급변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에서 추가적인 추세를 완벽하게 꺾는 그림이 아니라면은 어느 일부의 여러분들의 종목 안에서는 경기를 따를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버티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자, 앞에 있었던 내용 하나만 더 볼게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하면 빠른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투자의 패러다임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른 것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추이, 비철금속에 대한 부분들, 금속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자, 전기동, 아이언, 니켈, 주석, 한눈에 봐도 급변동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급변동이라는 것 이외에, 이전에도, 과거에서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꾸준하게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상품 가격까지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최근 올해 와서 몇몇 상품들 우리나라 물가 상승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물품들
모두 다 오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점차 계속해서 스케줄을 가져가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잡는 방법,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뒷부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넘어가지 않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목별로 또 보겠는데요. 원자재 가격의 추이, 곡물이라든지 천연가스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급변하는 시기도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왔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거는, 가장 큰 거는 물가 상승, 그리고 GDP 회복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물가 지표 상승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그래 왔었죠.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의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부연 설명인데요. 금리를 인하할 때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을 할 때는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기 전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하한다는 거는 자금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푸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대한 타격은 없어요. 그런데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괴리율을 못 맞추게 되면은 그 자금 회수에 대한 타격을 급작스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완충하기 위해서 먼저 신흥국 같은 경우, 혹은 미국과 보다 낮은 밸류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이건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잡아왔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표의 예상치가, 발표가 7.5포인트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높은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속도가 예상치보다 빨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을 키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상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6월달 예상했던 게 3월달. 3월달에서도 한 차례 할 것을 이 한 차례를 두 차례 하는 효과처럼 큰 폭의 할 뻔을 해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원이 되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당연히 물가 상승이 따라올 텐데, 당연히 그 속도가 빠르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을 키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변수가 생겼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폭등이 난 상태이지만, 한편으로는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특정 시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급하게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못 잡는다라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미국의 과거에 어떤 특정한 금융위기부터 해서 증시위기, 경기 침체를 겪었을 때를 통틀어서 금리, 이 CPI 상승률과 금리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변동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은 CPI 상승률이 과거 평균적인 추이보다 7, 80년도 때 위치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90년도 때부터 해서 갖춰왔었던 평균치를 넘어가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보다 금리에 대한 위치, 검은색 이 선이 금리에 대한 투표인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아직 진행이 된 것이 아니죠. 자,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에 대한 속도의 조절이 오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다? 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 방안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통화를 풀었어서 저금리로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를 회복시켰다라면은 다시 한번 풀어놨던 자금들을 원점으로 돌아놔야 됩니다. 정부의 위치에서 회수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이 커지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이 중요한 기준이 있다. 고용 지표가 나아지기 전까지는 물가 지표가 예를 들어서 CPI 지표, 물가 지표 좋아지고 주택 지표, 여러 가지 이 산업에 대한 활동력 높아져도 고용 지표 좋아지지 않는다라면은 금리 인상 스케줄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달에 고용 지표가 시장에서 안정이라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용 지표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금리 인상 스케줄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자, 보시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소비에 대한 소비력을 갖추게 되면은 경기에 대한 활동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기 성장으로 동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이게 가능해요. 주간 단위로 해서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 대한 카드를 먼저 보자. 미국에서의 투자가 먼저 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인플레이션 설명드렸을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임금 상승을 같이 따라준다라면은 소비력이 따라준다라면은 물가 상승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시대가 변하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짜장면 가격은 과거보다 지금이 과거보다 비싸져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물가 상승입니다. 경기가 성장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임금 상승을 따라오지 못한다라면은 이때부터는 소비가 닫혀지는 경기 침체 분위기로 해서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기업이 얼마만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를 지금 3월 FOMC에서 키우지 못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키우지 못했다. 그건 제한적인 속도 조절에서 시장에서는 3월 FOMC에 대한 부담을 낮췄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벌어질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기업에 대한 투자 얘기 나온다면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태세를 바꾸셔야 돼요. 무슨 포인트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병목 현상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제가 병목 현상에 대한 자료만으로도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이미 제가 예고를 해드렸고 시간 관계상 빠르게 내용을 좀 전달하고 제가 차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병목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 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패러다임에 대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내용이 일시적인,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패러다임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렸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지 않기 위한 다음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나올 것인가.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태세를 바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설명은 더 드리지 못했지만은 병목 현상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 됩니다. 공급망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진행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움직였었던 사실 EJ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단기가 아니라 또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 또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